국제문화에서 주로 이제 다문화하고 그다음에 차문화하고 그런 문화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이제 양한국 선생 1919년도 3월 1일 그런 당시에 유일하게 그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참가하셔가지고 옥사하신 그런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어떤 그런 그 독립운동 정신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현재 해남과 화순에서 그런 선양 사업이 어느 정도인가, 그 부분을 좀 고찰하고 앞으로의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사업의 방향성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919년도 3월 1일에 체포돼가지고 양한국 선생이, 원래는 이분이 이제 해남 옥천 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사실 이제 그 탁지구의 관리가 되면서부터 화순으로 옮겨오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서 지금 선양 사업의 대부분은 화순에서 먼저 이렇게 선양 사업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해남군에서도 그쪽에 해남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해남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비석이라든가 기념 사업회라든가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화순보다 더 활발하게 해남군에서 지금 선양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1919년도 3월 1일에 이제 민족대표 33인으로서 유일하게 광주 전남 출신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그런 독립 선언 33인 그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생 연도를 보니까 1860년도에서부터서 1880년도 태생이고, 지역적으로는 서울하고 그다음에 평안북도가 당시에 보면 상당히 좀 독립운동을 좀 굉장히 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충청북도라든지 전라북도, 평양순으로 이렇게 많았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역시 이제 천도교하고 기독교가 앞장섰는데, 손병희 선생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그런 독립운동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동학운동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천도교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손병희 선생이 상당히 좀 활약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천도교가 한 15명 정도, 33인 가운데, 그 다음에 기독교의 그런 장로라든가 목사분이 한 15명 정도, 불교가 이제 2명 정도, 그래서 대부분 천도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기독교 그리고 불교가 이렇게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런 독립선언을 통해서 3월 1일 그런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판 기록에서 보니까 양한국 선생이 이제 뭐 당시에 그런 독립운동이 일어난 배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유럽 전쟁 평화 회의에서 어떤 민족 자결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어떤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뭔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족 대표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독립운동에 이렇게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양한국 선생은 1919년 3월 1일에 바로 그날 이제 체포가 되어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옥이 되면서 이제 5번 정도 일본 그 당시 검사라든가 경찰에 의해서 신문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조선 독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그 일본의 경찰들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조선인의 의무이고 기회만 있으면 독립운동을 하겠다, 그런 확고한 그런 독립운동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는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렇게 옥사를 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그런 독립운동의 그런 나라를 부강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유일하게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 민족 33인의 대표로서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런 양한복 선생의 그런 민족 대표 33인으로서 이제 유일하게 참여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런 양한복 선생의 그런 사업, 선양 사업들을 보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화순군하고 그 해남군, 화순에는 1965년도부터 이미 양한복 선생의 추모비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화순은 남산공원에 이렇게 지금 현재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해남군에도 역시 이제 옥천면 영신리에 1991년도부터서 양한복 선생의 순국비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최근이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기념관이 이렇게 건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과거 화순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선양 사업이 현재 해남군 옥천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념비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그리고 교육관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내용을 채워나갈 내용들은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부족하고, 사실은 이 논문을 쓰면서도 거의 여기에 참고할 만한 그런 논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병헌 두 분이 쓰신 그런 3.1운동 기사, 거기를 통해서 이제 재판 기록, 5명의 재판 기록을 가지고 그분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그런 연구로서 지금 그러면 이런 지금 현재 그런 선양 사업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양한복 선생에 관련돼서 이런 자료들,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를 채워나갈 그런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정신, 지금 양한복 선생의 그런 나라 사랑의 정신, 그리고 끝까지 그런 그 조선의 그런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 의무로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그런 정신들을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를 같이 보고 제 생각하고 같으신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그 내용 자체가 재판 기록, 양한복 선생, 그리고 독립운동 정신, 선양 사업,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결론은 하드웨어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선양 사업은 좀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냐고 고민해 보니까 그럴만도 해요. 양한복 선생님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이제 잡혔죠. 그래서 5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잘 봐야 한 3개월. 그럼 일찍 돌아가셔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흔적이 없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있었던 내용들을 당시 문헌을 또 찾아보니까 다 소실시켜 버렸고요. 또 이분이 좀 유랑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주한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라남도에 이분이 혼자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 남쪽, 그러니까 정봉준 이후로 해서 남쪽의 동학들은 거의 이제 조금 속된 말로 몰살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손병희 쪽은 북접이었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좀 덜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는 좀 이쪽에 전라도 쪽에 이분이 혼자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45페이지의 그 중간에 그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비판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싶은 거는 참고적으로 저는 그 현재 시교육청 용역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광주에 있는 모든 민족주의 역사를 한 100억을 들여가지고 짓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짓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영은 교수님께. 제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피고는 조선이 독립될 줄 알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반드시 되리라는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반드시 될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했냐 말이에요. 7,500명이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다 민초가 죽었어요. 이제 아닌 말로 말하면 괜히 그렇게 해서 안 될 일을 해가지고 5만 명이 감옥에 잡히고 그래서 7,500명이 죽었어요. 자기들은 그냥 들어갔다가 3년 만에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또 이분이 좀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니까 한국 정치로 봐서 별로 나는 한일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분은 동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이 제창됐으므로 일본 정부의 원조로 자립되려 생각했다. 일본을 좀 비토한 거예요.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무 후에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투지 좋죠. 그리고 독립으로 부흥된다면 대단히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질적인 선조의 포교. 그래서 이분은 결론은 뭐냐면 상당히 이상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단점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학자들은 임시정부를 세우게 된 동기가 됐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 교수님의 이 연구에 대해서 많은 동기를 주고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다소 이상주의적인 사고가 당시에 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 우리 독립운동이 그럼 과연 어떻게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이 연구는 몇 착한 사람이고 좀 불쌍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후세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한스럽다. 이런 정도 갖고는 좀 덜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에 대해서 과연 현실적인 그런 맥락은 없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료에. 그래서 우리 특히 전라도가 타 지역에 갖지 못하는 어떤 조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 문헌들에 양림동에가 많이 있습니다. 양림동, 광주, 3.1운동 그 흔적들이.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그것을 보시면은 이 논문은 아주 좋은 상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재판 내용을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양한목 선생님이 대답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 한일 합병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너무 이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어떻게 이분이 독립운동에 정신이 투철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아까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분명한 거는 이제 민족주의 자체가 민족해방운동하고 민주주의로 바로 연결되는 고리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은 여기 지금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써놓은 김일독립선언서에는 민주자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3.1운동이 이제 끝나고 나서 한 4월 11일 날 상하이 그리고 또 9월 11일 날 또 다 합해가지고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이분들이 대오각성을 한 거죠. 대오각성을 한 거고 제가 볼 때 이 이상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있었어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주의가 1920년대 이후로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가지고 소위 그 민주성이라는 것들이 부각이 됐다는 정도로만